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혼자 딸을 키우면서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작가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여기저기 의뢰가 들어오는 글을 쓰기도 하고 제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일을 하다가 지치거나 사람들 사는 이야기가 알고 싶을 때 이 썰맘 채널을 자주 듣곤 합니다. 매일 듣는 애청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문득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면서 정작 제 이야기는 용기 내어서 말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죠. 물론 저는 그 선택에 단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이 없어요. 무엇보다 스스로 남에게 부끄러운 짓이나 잘못을 한 적도 없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이혼녀라고 하면은 사연이 있는 사람으로 보거나 심지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한 적도 글로 적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는 업을 가지고 있는 제가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게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담담하게 제가 겪었던 기막힌 이야기를 적어보려 합니다. 한 사람이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도 그걸 너무나 가볍게 결정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네, 바로 제가 그랬답니다. 어쩌면 그건 제가 살아온 인생과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사고였다고 들었죠. 그때 제가 두 돌이 막 지났을 때였고 동생이 태어나 100일이 지났을 때라고 하시더군요. 어릴 때야 그냥 그랬구나 싶었지만 제가 엄마가 되고 보니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지 그 심정이 상상이 가지 않네요. 그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어머니는 저와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으셨죠. 그러다 보니 집에는 어른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바쁘셔서 집에 없었고 동생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죠. 그렇게 가난한 집 장녀로 자라면서 저는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어요. 동생 뒷바라지를 위해서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만 했던 것이었죠. 저 역시 대학을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시장에서 식당을 하면서 힘들게 일하는 어머니를 보면 욕심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동생이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자격증을 따서 졸업을 하자마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해서는 바로 엄마 가게로 와서 식당 일을 도왔죠. 제 20대를 생각해보면 좀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한창 멋부리고 친구들과 놀러 다닐 나이에 저는 늘 일을 하고 또 일을 했던 기억이 전부니까요. 어머니는 늘 이런저를 안쓰러워하시면서 제가 가게에 가면 얼른 들어가라고 여긴 오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를 위해서 평생 고생만 한 엄마를 예면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고등학생 시절에 친하던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친했던 그 친구는 대학에 갔고 저는 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거리감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생일이라고 저를 불러준 것이 고마워서 저는 조그만 선물도 사서 친구에게 갖다 냈습니다. 갔더니 친구의 대학교 친구와 선배들이 모여있더군요. 어색하게 그 자리에 끼게 되었는데 제 옆자리에 있던 남자 선배가 저를 유독 잘 챙겨주었습니다. 음료수를 시켜주기도 하고 대학을 다니지 않아 대화에 끼지도 못하는 저를 위해서 이것저것 말도 붙여주었죠. 그게 어찌나 고맙고 믿음직스러웠던지 아버지 없이 자란 저는 이제껏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거나 살뜰히 보살펴주는 경험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사소한 배려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못 이기는 술을 마시고는 그 사람이 가자는 곳으로 그만 따라가 버리고 말았어요. 네, 철없다면 철없는, 풋풋했다면 풋풋했던 20대였으니까요.
그 사람은 역시 이제 막 군대를 제대해서 대학에 복학을 한 20대 피 끓는 청년이었죠. 저는 그렇게 순간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남편이 될 사람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해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때는 어찌나 막막하고 또 막막하기만 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과 올겨울에 그렇게 되어버렸기는 했지만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것인지 저와 맞는 사람인지조차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희는 결혼을 해야만 했죠. 당연히 시댁에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 죽으려 하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를 간 자리에서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의 아이를 품은 사람에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막말만 퍼부으셨어요. 진짜 아무리 실수가 없어도 그렇지. 내 아들이 기껏 너 같은 거한테 팔목을 잡히더니 내가 짜증이 나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넘어가. 너는 어떻게 젊은 애가 수술을 하거나 애를 뗄 생각도 못하니. 하긴 배운 게 없다 보니 그런 생각도 못하는 건가. 예, 아직도 안 늦었어. 꼭 애가 있다고 결혼하는 시대도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눈물만 줄줄 흘렀죠. 그나마 그게 무슨 소리냐며 애는 낳아야 한다는 시아버지와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고 아이는 낳고 싶어한 남편 덕에 지금 딸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제대로 된 결혼식도 신혼집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제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등록금과 용돈을 집에서 받아서 쓰는 대학생이었고 저 역시 가난한 형편에 월급을 생활비와 동생 학비로 보태는 중이라 모아놓은 돈이 없었거든요. 결국 저희는 동네 예식장에서 가장 싼 드레스를 입고 가장 싼 화장을 덕지덕지한 초라한 모습으로 겨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손님들을 위한 음식은 말라붙은 뼈다귀가 있는 갈비탕 한 그릇이 전부였죠. 그날 엄마는 많이 오셨어요. 시장 한복가게 사장님이 곱게 지어준 한복을 입고서 식이 시작되는 때부터 펑펑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예식을 마치고도 제 손을 꼭 잡고 이랬습니다. 엄마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의지만 하는 큰딸로만 생각해서 그래서 이런가 보다. 우리 딸 귀하게 컸으면은 귀한 대접만 받을 텐데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저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고 엄마에게 이랬습니다. 엄마, 아니야. 지금은 이래도 우리 젊으니까 앞으로 잘 살 거야. 걱정 마. 우리 앞으로 잘 살아서 좋은 모습만, 행복한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저는 그날 결심을 했더랬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쉽지 않았어요. 아니, 그 어떠한 것보다 가혹하기만 했죠. 가진 돈이 없고 젊기만 했던 우리는 집을 구할 돈이 없었어요. 친정엄마가 급한 대로 시장 근처에 작은 빌라 원룸을 얻어주시겠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아직 우리 애도 어리고 새아가도 어리니 우리가 데리고 살면서 잘 가르치겠습니다. 방만 얻어준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생활비며 식비며 아기들 태어나면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요. 무엇보다 우리 아들 대학 졸업도 해야 하고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지들도 돈을 버니까 알아서 독립해 나가겠죠. 그때까지는 저희가 잘 데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친정엄마도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저 어린 나이에 임신까지 한 상태로 시부모님과 사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며 걱정만 하실 뿐이었죠. 친정엄마의 예상대로 그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무슨 자식의 원수점으로 여기는 것 같았죠. 시아버지 역시 정도만 조금 다를 뿐 시어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잘나고 똑똑한 대학생 아들에게 빌부터 앞길을 막는 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 세월을 참고 또 참고 견뎠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거든요. 저는 엄마 앞에서 잘 살아 보여야만 했으니까요. 새벽이 되기가 무섭게 일어나 아침밥을 정성스레 지어서 시부모님과 남편 밥을 차리고 청소와 세탁은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살림을 도맡아야 하는 생활이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한 것은 절대로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죠. 새벽부터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지어낸 아침밥을 먹으면서 그 누구도 남편마저도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한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고 전부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같을 정도였으니까요. 매일 아침 따뜻한 밥에 다른 반찬이 2개 이상 있어야만 하는 남편과 꼭 따뜻한 국이 있어야만 하는 시아버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음식을 이따위로 한다며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신 시어머니까지 정말 매일매일이 인내력 테스트를 위한 난들과도 같았습니다. 고기를 하면 아침부터 부담스럽게 고기를 했냐, 생선을 구우면 아침부터 비리게 생선을 구웠냐, 둘 다 하지 않으면 아침에 힘을 내야 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타박이 쏟아졌죠. 그렇게 정신없이 아침이 지나면 뒷정리와 빨래 청소가 이어졌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올 때는 제 몸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었는데 낮잠은커녕 잠깐 앉아 쉬려고 할 잠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서러웠던 것은 저를 거지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남편도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장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시부모님께 의지해서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시부모님은 장을 보는 것 외에는 저에게 단 한 푼도 주시지 않았죠. 남편은 대학생이라고 늘 용돈을 받아갔지만 본인도 모자라다면서 저에게 10,000원 한 장 주는 법이 없더군요. 그래서 임신 중에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아야만 했어요. 한 번은 커피숍에서 파는 도넛이 먹고 싶어서 남편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득달같이 시어머니가 달려와 화를 내더군요. 너는 매일 삼시세끼 밥 먹으면서 뭐가 먹고 싶은 게 그렇게 많니? 그걸 왜 공부하는 애한테 이야기하고 난리야? 없이 살아 그런가? 식탐은 몸에 좋지도 않은 거 먹으면 애기한테도 안 좋아. 그냥 집에서 밥이나 먹어. 아유, 진짜 어쩜 저렇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나 몰라. 얼른 밥이나 차려. 그렇다고 제가 몇 끼니마다 식탁에 앉아 밥을 같이 먹은 것도 아닙니다. 늘 밥을 차리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밥을 빨리 먹는 시아버지와 남편은 벌써 다 먹고 자리를 뜨고 없었어요. 그제야 한술이라도 뜨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밥을 먹고 있을 거냐며 빨리 치우라고 성화를 부렸던 것이죠. 먹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서럽던지. 무엇보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남들은 행복해서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 반대의 의미로 평생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바로 제가 태어나서 가장 비참하고 힘든 날로 기억되기 때문이죠. 출산일이 다가왔지만 시대 식구들은 그 누구도 아기 옷이나 이불, 젖병 같은 것을 준비해주지 않더군요. 남편도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바쁘다며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공부를 핑계로 나가버렸죠. 저는 겨우겨우 친정엄마가 지어준 돈을 모아서 아기 옷도 사고 젖병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그것도 좋은 것을 살 수는 없었죠. 워낙 돈이 없었던 터라 시장에서 파는 아기 옷 정도와 마트 젖병 3-4개가 다였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오는데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눈을 치켜 뜨더군요. 그러고는 이랬습니다. 너 그거 사는 돈 어디서 났어? 우리 아들에게 돈 달라고 했니? 우리 애 공부하고 밥 먹을 돈도 없는데 진짜 그런 거 나중에 사면 되지. 네 생각 없는 거나. 저는 울컥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고 이랬죠. 아니에요. 친정엄마가 애기 물건 사라고 조금 주셨어요. 지금 출산 예정일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애기 물건이 없어서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부탁해서 조금 사온 거예요. 꼭 있어야 한다고 해서.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만 칠 뿐이었죠. 애가 태어나면 다 어련히 알아서 할까. 그리고 젖병이 다 뭐야. 분유값도 비싼데 그냥 젖먹이면 되지. 기저귀도 사서 쓸 생각은 아예 하지 마.
내가 청 끊어올 테니까 알았어? 하여튼 요즘 애들은 편한 것만 찾아서 문제야.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하여튼. 바로 그날 저녁 저는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꼈습니다. 낮에 그 일이 있고 나서 혼자 방에서 몰래 울며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았어요. 어쩌면 아기도 자신이 세상이라도 빨리 나와야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생각을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녁상을 치우는데 배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더니 밤 10시가 지나서는 정말 배가 심하게 아파오더군요. 하지만 병원에 가야겠다는 저의 말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시큰둥이 하시더군요. 시아버지는 병원에 태워다 줄 생각은 전혀 없는지 자기는 내일 출근이니 일찍 자야겠다며 들어가 버렸고, 시어머니는 어차피 일찍 가봐야 아이가 그렇게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기다리라는 거였죠. 남편도 아직 안 했는데 병원을 가길 뭘 벌써 가. 지금 가봤자 밤새 기다렸다 다음 날에나 나올 거다. 괜히 고생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한숨 자. 이따 신랑 오면 가보던가 아님 내일 아침에 나랑 가던지. 아유, 하필 진통이 시작돼도 꼭 사람 귀찮게 저렇게 밤에 저러나 몰라. 남편은 시험 공부를 한답시고 밤 늦은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도 소용이 없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통증은 심해지고 이러다가는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벌벌 떨면서 결국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한밤중 급히 달려온 구급대원들은 2번 놀랐습니다. 한 번은 진통을 견디지 못해 혼절 직전인 제 상태를 보고 놀랐고, 또 한 번은 집안에 다른 식구들이 있는데도 산모가 그 지경이 된 걸 보고 놀랬죠. 한밤중에 구급대원들이 황급히 문을 두드리고 들이닥치자 시어머니는 기겁을 해서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야, 애 낳는 걸로 이렇게 구급차를 부르면 어떡해? 조금 있다 병원에 간다고 했잖아. 하지만 제 상태를 급히 살피던 한 구급대원이 버럭 화를 내더군요. 지금 그런 말씀하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벌써 양수까지 터졌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한 집에 있으셨으면서 이렇게 될 때까지 뭐하고 계셨습니까?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계속 이러면은 아기까지 같이 위험해져요. 저는 결국 급하게 구급차로 실려가 응급수술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혼자 진통을 너무 오래 견디다 보니 제가 탈진을 해서 자연분만을 할 힘이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아이도 등을 돌리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남편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오지 않았고 점점 의식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수술실 밖에서 큰소리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의사들이 신랑이 하는 소리는 들리더군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그럴 수는 없다며 악을 쓰는 시모, 그리고 수술비는 얼마나 하냐며 니들이 괜히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시부의 목소리가 아주 선명히 말입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었던 저는 다음 날이 되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 상태를 살피러 온 나이 지긋한 수간호사가 이불을 여며주며 혀를 쳤죠. 으이구, 얼마나 힘들었으면 구급차를 다 불렀어요 그래. 딱 해라. 잘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사모님이랑 아기랑 다 큰일 날 뻔했어. 어젯밤에도 시부모님들이 수술 못한다고 어찌나 난리를 치던지. 우리 주치의 선생님이 그럼 아기랑 며느님 둘 다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해서 겨우 수술한 거예요. 아기는 아주 건강해요. 그러니 걱정 말아요. 울지 말고.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정엄마는 주변을 지키는 이 하나 없이 혼자 누워있는 저를 보고 화를 냈습니다. 아니, 애기 아빠는 어디 갔어? 너 밥은 어떻게 먹어? 왜 혼자 있어? 저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직 시험이 안 끝나서 시험 공부를 해야 한대서 시부모님도 피곤하시다고 이따가 오신다고 했어. 괜찮아. 친정 엄마는 버럭 화를 냈죠.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방금 수술을 했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떡해.
친정엄마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화를 했어요. 당장 오지 않으면 학교를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보로령을 치시더군요. 그래도 어른의 말이 무서웠는지 뒤늦게 찾아온 것을 보고 엄마가 단단히 일렀습니다. 자네, 이러는 거 아니야. 이제 얘는 자네 아내일 뿐만 아니라 자네 자식의 엄마야. 이제 새 식구 똘똘 뭉쳐서 잘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방금 수술하고 누워있는 애를 어떻게 혼자 둬? 제발 부탁해. 우리 애에게 잘 좀 해줘. 하지만 그는 짜증이 난다는 부정으로 이렇게 대꾸할 뿐이었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학점을 잘 받아야 좋은데 취직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죠. 저도 힘들어요. 벌써 먹여 살려야 할 식구들이 생긴 건데 저라고 좋겠어요, 장모님. 그 말을 들은 저희 엄마는 정말로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았습니다. 네, 남편이라는 인간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힘든 것, 자기 일이 가장 최우선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죠. 그보다 더 잊을 수 없는 일은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친정엄마가 식당 일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병원에 있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득달같이 시어머니가 오셨던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벌컥 병실 문을 거칠게 열더니 곧바로 저에게 다가와 철석하고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머리채를 끌어잡았죠. 순간적으로 눈앞이 번쩍하는 불꽃이 튀는 순간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통에 저는 악소리도 내지 못하고 침대 난간만 간신히 붙잡고 버텨야 했습니다. 수술받은 자국이 찢어지듯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주변 환자들이 놀라 일어났고 제 옆에서 핸드폰을 보던 남편도 깜짝 놀라 자기 엄마를 말리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죽던지 말던지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뺨을 때렸습니다. 이렇게 악을 쓰면서 말이죠. 네가 우리 집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지. 애 낳는다고 구급차로 불러서 동네방네 며느리가 집에서 애 낳게 만들 뻔했다고 비웃음을 당하게 하더니 이제는 뭐 공부하는 내 아들까지 병원에 불러들여. 니네 엄마 어디 있니? 당장 불러와. 이게 어디서 우리 아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치모는 병원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달려와 저에게서 떼어낼 때까지 악을 쓰면서 계속 저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사람들에게 잡혀서 병실 문 밖으로 끌려 나갈 때까지도 고래고래 악을 썼죠. 저는 그대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아무도 없더군요. 얼굴은 퍼렇게 부어오르고 팔에는 진통제가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 아기를 보러 갔어요. 그날 아침부터 아기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병실 밖으로 나와서 간호사 선생님을 붙잡고 울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기만 보고 올게요. 오늘 우리 아기 아무도 보러 안 갔잖아요. 우리 아기 외로워서 안 돼요. 제가 딱 한 번만 안아주고 올게요. 간호사 선생님이 안쓰러운 얼굴로 휠체어를 가져와서 저를 신생아실로 데려다 주시더군요. 아기는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아기의 얼굴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너만은 제가 지키겠다고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된 친정엄마는 다음날 병원으로 찾아와서 제 짐을 싸서 저와 아기를 친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 집안은 도저히 안 되겠어. 어떻게 수술하고 누워있는 산모를 시어머니란 인간이 이럴 수가 있니? 본인도 자식을 낳아봤으면서 그러는 건 사람도 아니다. 설마 너랑 아기 입에 풀칠하는 거 어렵겠니? 굶기지는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조금 형편이 안 좋아도 사람이 마음이 편한 게 최고야. 나는 이제 너 못 보내. 저는 간만에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아기와 함께 푹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도 저희 친정엄마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국 시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말이죠. 당시 저는 국고를 당하고도 이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쫓겨나든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럴 수는 없었죠.
어느 정도 몸들의 기간이 지나자 남편이 저와 아기를 데리러 왔고 저는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죠. 엄마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빠듯한 살림에 아직 동생의 공부도 끝나지 않았는데 저까지 아기를 데리고 와서 엄마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시집살이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아기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으시더군요. 바로 딸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제가 아기를 달래고 있을 때마다 저와 아기를 쳐다보며 혀를 차곤 했죠. 으이그, 겨우 저 기집애 하나 낳으려고 우리 아들 앞길을 막았니? 이왕 이럴 거 아들 낳으면 얼마나 좋아? 아유, 속 터져. 야, 애 데리고 방에 들어가. 빽빽거리고 울기는 또 왜 저렇게 우나 몰라. 듣기 싫다. 넌 애도 제대로 못 보니?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아기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살이 빠져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되었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남편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되면 분가를 하겠다는 약속을 저는 철떡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시험 기한이 될 때마다 신경질을 부리고 매일 늦게 들어오는 것도 다 참았어요. 남편이 졸업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중에는 정말 과간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늦게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무조건 제 탓을 해댔죠.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매일 편하게 쉬면서 공부하고 면접 준비하는데 나는 집에 와서도 숨이 막혀. 정말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아, 정말 너만 아니면은 벌써 잘 되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내뱉는데 정말 서럽고도 비참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이 그냥 혼자 속으로 삭히며 눈물만 훔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준비하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그런대로 괜찮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남들이 말하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규모 있는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대기업을 다 떨어지고 거기라도 붙은 게 다행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이것마저도 저와 제 딸 탓을 해대더군요. 저것들만 없었으면 우리 아들이 그깟 대기업 좀 벌써 가고도 남았을 텐데 집에 들어오면 저것들이 있으니 어떻게 공부에 집중이 되었겠니? 그래도 이렇게 좋은 회사에 붙었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장하다 내 아들, 장하다 장해. 이래놓고는 나중에는 아들이 대기업이 싫어서 일부러 이런 회사를 골라서 간 것으로 이야기가 바뀌어 버리더군요. 남편이 출근을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래, 대기업 가면 뭐하니? 돈을 많이 줘? 예, 너는 그게 공짜인 줄 알아. 그럼 돈 준 만큼 부려먹는 것이 대기업이야. 힘들어서 사람들도 막 죽어나가는 거 몰라. 이런 회사가 좋은 거야? 그리고 몇 년 지나면은 대기업이랑 차이도 안 나. 그럼 우리 아들은 일부러 여기를 골라서 간 거야. 아이고 말해 뭐해. 그렇다니까. 참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저 역시 기뻤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분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취업을 하고 1년이 다 되도록 분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분가는 언제 하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분가하고 싶어?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셨는데. 와, 진짜 염치도 없고 뻔뻔하긴. 이제 취업을 해서 조금 보탬이 될까 하는데 분가를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평생 모시고 살면서 셔도해도 모자랄 판에 너는 진짜 은혜도 모르냐. 저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 남편과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그랬죠. 그동안 우리 먹여 살려주신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나라고 놀았는지 알아? 집안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했어. 결혼한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내가 아기 낳고 온 날도 이불 빨래한 거 당신은 모르지? 그리고 당신이 졸업하고 취업하면 분가한다고 했잖아. 이제 아이도 있고 우리 가정인데 왜 독립하는 게 배은망덕한 거야.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남편은
무조건 자신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 생각이니 싫으면 네가 나가라는 식이었어요. 기대를 안 했으면 모를까 와장창 희망이 사라져버리자 정말 사람이 우울해지기만 했습니다. 치상만사 의욕이 사라지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런대로 다시 일으켜준 사람은 이제 막 4살이 된 제 딸이었습니다. 쉼없이 누워있는 제 옆으로 아장아장 걸어와 옆에 누워서 제 팔을 꼭 껴안더군요. 그리고는 제대로 발음도 되지 않는 말로 이랬습니다. 엄마, 아프지 마세요. 엄마가 아프면 나도 아파요. 할머니도 싫고 할아버지도 싫고 아빠도 싫은데 나는 엄마만 좋아해요. 엄마가 아프면 싫어요. 저는 딸아이를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만 믿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무너질 생각을 했다니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살아야 했죠. 그리고 저의 터질 듯 답답한 사연을 어디다가 풀어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미칠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친정엄마에게 하소연을 할 수도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거든요. 친정엄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 잠도 못 주무실 것이 뻔했고 친구들에게 말해봤자 뒷말만 무성할 테니까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블로그였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저 답답한 속마음이라도 풀어보자고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저 넋두리와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인근인기는 당나귀기라고 외치는 대나무 숲이나 마찬가지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점점 제 블로그를 찾아와 제 사연을 읽는 사람들이 생기더군요. 제가 그래도 나름 글재주는 있었던 것인지 글을 잘 쓴다고 칭찬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해주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겪은 사연이 너무 심하다면서 현실이 맞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털어놓고 공감과 위로를 받다 보니 우울함도 점점 날아갔습니다. 제 글을 기다리는 독자들도 늘어갔어요. 나중에는 매일매일 집안 살림을 끝내고 아이를 재운 뒤 핸드폰으로 그날그날의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일과가 되었습니다. 블로그 글쓰기는 저를 심적으로 위로해 준 것을 넘어서서 제 인생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더군요. 점점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니 인기 블로그가 되고 나중에는 매일매일 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큰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 블로그를 통해 광고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돈을 주겠다는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블로그를 통해서 저도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롯이 혼자 일하는 것이라 저는 더욱더 기쁘더군요. 그리고 조금 지나자 이번에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블로그의 글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비록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었지만 계약금으로 목돈도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처음에 저는 그 돈을 딸을 위해 모아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치를 담궜다며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친정 엄마의 식당에서 엄마를 보고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못해도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떠나보냈는데 친정 엄마는 늘 평생 우리를 위해서 일만 하셨으니까요. 평생 비행기 한번 못 타본 엄마를 본 순간 저는 결혼 후 제가 처음으로 번 이 돈을 엄마를 위해 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효도 여행 티켓을 예약을 했죠. 그리고 괜찮다고 사양하는 엄마에게는 이랬습니다. 엄마, 애아빠가 매번 시부모님만 여행 보내드리고 엄마는 한 번도 못 보내드려서 마음에 걸렸대. 그래서 보내주는 거니까 거절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 서운해. 알았지? 식당 이모랑 같이 가. 혼자 가면 심심하잖아. 엄마는 감동해서 눈물까지 글썽거리셨죠. 아우, 나 혼자도 되는데 이모까지? 이거 미안해서 어쩌니? 내가 너 이혼 못 시킨 게 평생 한이었는데 이런 날도 오는구나. 사람은 오래 봐야 안다고 하더니 내가 이제 여한이 없다 없어. 하지만 그런 거짓말이 문제였을까요? 이 일로 큰 사단이 나게 되었죠.
제가 연락하지 않아도 되니 전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지만 친정엄마가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모르고 있는 일이었죠. 그날 저녁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저를 향해서 고함을 쳤습니다. 야, 너 진짜 어이가 없다. 너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장모님 여행을 보내야 된다고 한 거야. 너 이제까지 우리 집에서 돈 빼돌렸냐? 저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이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와 제 멱살을 부여잡았습니다. 뭐, 여행? 오냐, 어쩐지 수상하다 했어. 너 돈 빼돌렸니? 이제껏 먹이고 채워줬더니 도둑년인들도 모르고 어이가 없어서. 저는 시어머니를 밀어내며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래요. 생활비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빼돌린 거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돈을 만져본 적도 없는데 뭘 빼돌리겠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코웃음을 치더군요. 남편이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보며 이랬습니다. 그럼 뭐야? 뭔데 장모님이 여행 보내서 고맙다고 전화를 해? 너 거짓말이냐? 여행 보내주라고 시위하는 거야? 저는 악에 받쳐 지지 않고 대꾸했어요. 그래, 시위했다. 왜? 시부모님은 매번 보내주면서 왜 우리 엄마는 단 한 번도 안 보내줘?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 좀 했어. 당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우리 엄마도 곧 환갑인데. 갑자기 철썩 눈앞에 불이 번쩍 일었습니다. 시모가 제 뺨을 사정없이 갈겨버린 것이었죠. 저는 그대로 자리에 쓰러졌어요. 시모는 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야, 너네 엄마랑 우리가 같아. 우리는 아들이 잘나서 그런 거잖아. 그런데 너네 엄마는 뭐라도 있어? 그 아들 하나랑 너밖에 더 있니? 돈도 없는 주제 남들 아는 건 다 하고 싶지. 어이가 없어서. 사람이 주제를 알아야지. 없는 주제 여행.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당장 취소해. 아니다. 너네 엄마한테 내가 전화하면 되겠네. 시모는 곧바로 전화기를 꺼내더니 저희 엄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악다구이를 써대더군요.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이 본 돈으로 여행을 가기를? 안 그렇습니까? 가진 것 하나 없이 애만 패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걸 받아줬다고. 진짜 장모 대접이라도 받고 싶었어요. 사람이 주제를 알아야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도 모르는 일이고 나도 모르는 일이니 당장 취소하세요. 댁딸이 분수도 모르고 주제 넘게 결정한 일이니까 아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모질고 악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저질러서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것인지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 역시 펑펑 울면서 달려와 제 품에 안기더군요. 이제는 저 역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3주 후, 그날은 바로 친정엄마의 여행 당일날이었어요. 저는 친정엄마에게 눈물로 호소해 그냥 여행을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번 돈인지 친정엄마에게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죠. 엄마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행을 떠나기로 하셨죠. 공항에는 잘 도착하셨나? 잊어버린 건 없나? 저는 엄마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요일이라 마침 집에는 식구들이 전부 있던 참이었죠. 그래서 혹시 누가 나 대신 전화를 받을까봐 마음을 졸이고 있던 중이었죠.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찾아온 사람은 뜻밖에도 친정엄마였어요. 좀처럼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없었는데 무엇보다 지금 공항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깜짝 놀라 현관문을 열었어요. 현관 앞에는 엄마가 여행용 캐리어를 든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격앙된 표정으로 신발을 제대로 벗지도 않은 채 집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았죠. 딸,
너도 빨리 짐 싸. 생각해보니 안 되겠어. 우리 손녀 짐이랑 같이 싸서 엄마랑 가자. 빨리 서둘러. 저는 어항이 벙벙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공항을 안 가고 왜 여기로 왔어? 시모 역시 어이가 없었는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해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생패야. 사전집이 우스워. 그 꼴은 뭐야? 여행 취소 안 한 거야. 그리고는 저를 노려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너 여행 취소 안 했니?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러고도 여기라서 이게 무슨 행패야. 그러자 엄마가 성큼성큼 시모의 앞으로 걸어가시더군요. 그리고는 짜 하고 찰지게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자 한마디 했습니다. 이 더러운 년이 어디서 내 딸에게 손을 대 손을. 너 이 동네 갈비집 직원이랑 더러운 사이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하하, 기가 찼어. 친정엄마는 가방에서 웬 사진 뭉치를 꺼내더니 시모의 얼굴을 향해 그걸 내동댕이 쳤습니다. 바닥에 우수수 떨어진 사진에는 시모가 웬 젊은 남자와 껴안고 있거나 모텔을 드나드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있더군요. 엄마는 바닥에 녟 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내가 우리 딸을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어. 아빠 없이 자라서 지 딸만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은가 보다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 더러운 집구석에 더 이상은 못 두겠어.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꺼져. 소파에 앉아있다가 엄마가 내던 이 사진을 보고 부들부들 떨던 시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모는 눈물을 흘리며 안방문을 마구 두드렸죠. 여보,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여보. 저는 그대로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저와 딸아이의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뭐 많지도 않아서 챙길 것도 별로 없었죠. 그때 남편이 갑자기 나섰습니다. 장모님, 갑자기 이러시면 어쩝니까? 아니, 그리고 왜 이 사람을 데려가시려고 하세요? 제 아내랑 제 딸입니다. 그러자 저희 엄마가 다시 한번 철썩 남편의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가며 남편을 향해 고함쳤죠. 장모님, 네가 언제 나를 장모로 생각하기는 했어? 볼 때마다 언제 한번 살갑게 인사를 한 적이 있어? 어른 대접을 하기를 했어? 그래 놓고 뭐 아내랑 딸. 야, 네가 언제 마누라를 한번 챙기기를 했니? 딸을 데리고 어디 놀러를 가기를 했니? 그래 놓고 이런 짓거리나 하고 있어? 영원히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이번에는 엄마가 가방에서 다른 사진 뭉치를 꺼내 남편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 사진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앉아서 입을 맞추고 모텔을 드나드는 모습이 있었죠.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두말 없이 엄마를 따라 딸아이와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그 어떤 미련도 눈꼽만치도 남지 않았어요. 사실 저 역시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외도의 증거를 모으고 있던 중이었죠. 엄마의 여행 사건 이후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이혼에 유리한 외도의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한 엄마는 냉수를 한 컵 쭉 들이키더니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행 사건이 있기 전부터 동네 입구에 있던 편의점 사장님이 식당에 와서 자꾸만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집 사이로 보이는 남자가 자꾸 다른 여자의 차를 타고 오는데 둘의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이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엄마 역시 편의점 근처에서 지켜보았던 것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웬 여자의 차를 타고 온 남편은 여자와 웃고 떠들고 차 안에서 뽀뽀까지 하고서는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야 만 것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바람을 확신한 것이었습니다. 그 길로 엄마는 황시스를 통해 사람을 붙였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모았던 것이죠. 그러던 와중에 시모의 외도도 우연히 알게 된 것입니다. 동네 갈비집 새로운 매니저로 온 남자와 시모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이 아름아름 소문이 퍼졌던 모양이더군요. 게다가 시모는 그 남자에게 돈까지 꽤 많이 빌려줬다고 합니다. 웃긴 건 그 남자에게 그런 식으로 돈을 빌려준 동네 아줌마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집을 나오고 난 후 그동안 제가 모아두었던 증거와 엄마가 알게 된 사실까지 전부 모아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과는 싱겁게 끝났어요. 이혼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남편과 매도로 버린 여자에게도 상간녀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했죠. 소장이 상간녀의 집과 직장으로 날아가자마자 그 여자에게서도 곧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하지만 그 여자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더 기가 찼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만나던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회사 입사 동기였어요. 남편은 자신이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고 회사 동료들도 전부 총각인 줄 알았던 상황이었죠. 입사 동기로 만났기 때문에 그 여자는 남자의 말을 믿었던 것이고요. 둘은 최근 여자의 부모님에게 인사까지 드리고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있던 중이었답니다.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여자는 정말 죄송하다며 저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자신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며 보상을 약속했죠. 그리고 자신이야말로 이 억울함을 보상받아야겠다며 전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재력이 있던 집이었는지 큰 로펌을 동원해서 고소를 하고 심지어 제 이혼 소송도 도와주었죠. 양쪽의 고소로 정신이 없던 전 남편은 결국 직장에서도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저에게 보내야 하는 양육비를 벌기 위해서 작은 회사들을 전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시댁 역시 당연한 말이지만 난리가 났죠. 증거가 눈앞에 떡하니 있으니 시모는 그대로 시부에게 이혼 통보를 받고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어디 갈 곳도 없고 수중에 돈도 없어서 전 남편이 겨우 작은 오피스텔을 월세를 얻어주었다고 하네요. 이제는 그 오피스텔에 전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만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모가 외도 상대에게 빌려주었던 돈이었어요. 알고 보니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주었더군요. 그것도 집을 담보로 잡아서 말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시모는 당연히 돈을 돌려달라고 했고 그 외도 남은 그날로 동네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뭐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결국 한때 제 시댁이었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나마 겨우겨우 시부가 손을 써서 작은 빌라 전세를 구할 돈 정도는 건졌다고 하더군요. 시부는 평생 모은 재산과 집을 한순간에 날리고는 평생 살던 지역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고향에 내려가기 전 시부는 저를 찾아와 그동안 미안했다며 얼마간의 돈을 쥐어주고 떠났습니다. 지금도 가끔 연락 와서 아이에게 맛있는 거 사주라며 종종 돈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외롭게 지내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딱히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네요. 저는 이혼 소송을 하는 와중에도 무사히 책 출판이 끝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대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형 서점에 잠시 메인 자리를 차지했을 정도는 되어서 처음에 이만하면 되었다고 만족하고 있어요. 첫 책을 낸 이후에는 곧바로 다음 책 계약도 했습니다. 계약금도 이번에는 처음보다 3배로 뛰었죠. 판매되는 수익금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 책의 계약금은 저희 엄마와 딸과 함께 태어나 처음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책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서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는 중이고요. 저는 이렇게 새 인생을 계속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물론 무조건 다 잘 되는 날만 있는 건 아니겠지요. 힘든 날도 어려운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어내며 사는 나날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보람찹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날이 있겠죠. 이렇게 제 사연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시원하네요. 인생이 때때로 풀리지 않거나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거나 혼자 괴로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찾다 보면 언젠가는 해결할 방법이 생기고 또 그것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썰맘 사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